저는 단국대학교의 엄기표입니다. 이번 일본에 있는 한국 관련 고대의 불교 문화를 탐방하기 앞서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본으로의 불교 전례와 탐방 사찰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탐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동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래전부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사시대부터 한반도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선진 문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물을 더욱 발전시켰고, 다시 그러한 문물을 일본 열도에 전래시켜 주거나 아니면 직접 건너가서 선진 문물을 전파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전래와 도래를 동시에 일본 열도에 선진 문물을 전파시켜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많은 사람이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선진 문화를 일궈 주었고 또 이들을 통상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많은 도레인들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고대 문화의 싹을 트게 해 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가지고 간 선진 외래 문화를 일본 땅에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고유의 문화와 융합시켜서 새로운 일본의 고대 문화를 탄생시켜주고 발전시킨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건너간 도레인들이 발전시켜준 일본의 고대 문화는 이제 한국의 고대 문화가 아니라 일본의 고대 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일본의 고대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고대 시대 한반도에서 넘어간 도레인들이 발전시킨 일본의 고대 문화를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본의 관계를 역지사지로 보면 중국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보는 것과 우리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현재의 일본을 볼 때는 조선시대 이점의 관점으로만 보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볼 때는 또 현재의 관점에서 한반도가 선진 문물을 소유하고 전달해 주었다는 그런 주체기보다는 한반도를 중국 대륙의 선진 문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 역할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한반도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이 고대 문화를 한반도를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를 직접 통하지 않고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일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의 대륙 문화가 일본 땅에 유입되었다는 그런 논리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역사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어떤 효과나 작용이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전에서 널리 퍼져나간 전파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에서 내려오는 전례로 파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전해서 들어온 도래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와 일본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각자의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중심인데 고대 역사를 이해할 때 편협하고 단선적인 입장이 아니라 다양하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한국과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많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뭐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는 서로 앙금도 있고 풀지 못한 감정의 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불교와 불교 문화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하게 일본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시대 구분법과는 좀 달리 일반적으로 선사시대를 조몽시대 또는 야유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아스카 시대는 대략적으로 불교가 전래한 시기부터 710년까지를 보통 지칭을 합니다. 대체로 추고천황이라고 있는데요. 그 추고천황이 즉위한 592년부터 일본의 수도가 있었던 평성경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딱 정해진 궁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스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고대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대 역사에서 가장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나라 시대인데요. 이 나라 시대는 710년에 평성경으로 천도하면서부터를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794년에 일본의 간무천왕이 있는데 이 간무천왕이 평양경 그러니까 해양고로 천도를 하면서 바로 해안시대, 평안시대가 됩니다. 이 평양경은 1868년 명치 유신 때 수도를 에도, 그러니까 오늘날 동경이죠. 이 동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약 1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교토입니다. 그래서 이 교토를 평화와 고요의 도시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토가 아주 오랫동안 수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처럼 아주 긴 기간 동안 수도였었고 또 많은 문화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때 폭격을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교토 지역에는 아주 많은 고대 문화유산들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나라시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교토시가 바로 일본 고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본의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본 열도는 5, 6세기 때에 와서 중심지가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요 무대가 후쿠오카에서 지금의 오사카와 아스카가 있는 바로 긴키 지방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스카와 나라 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세기경에 한반도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이 넘어오고요. 또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많은 도레인들이 바로 일본 열도로 넘어와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바로 일본 고대사의 기틀이 다져지고 또 일본 고대 문화가 본격적으로 싹 트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 고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에 바로 불교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고대 문화의 어떤 기틀을 다진 태자가 있는데요. 바로 성덕태자죠. 쇼토쿠 태자인데 이 쇼토쿠 태자가 바로 불교를 통해서 한반도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아스카 문화가 형성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반도로부터 오는 배들이 닿는 그런 항구가 오사카에 오사카 지역에 많이 있었고 바로 이 오사카 지역이 오늘날 고대 시대에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이 들어오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오사카 쪽으로 들어온 선진 문물이 오늘날 아스카 나라 지역에 정착을 했고 이러한 선진 문물이 교토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나라, 교토 이런 지역이 고대의 역사와 문화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이유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리로 파견되게 됐고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넘어가지 못하고 또 꿈이 좌절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고대 시기에 한반도가 일본보다는 선진 문물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고대 시대 중국에 온 각국 사신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 일부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양직공도와 왕해도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바로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 모습과 외나라 일본의 사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국의 사신의 어떤 신발을 신은 모습, 그다음에 신의 형태, 뭐 옷의 재료와 색깔, 뭐 옷의 장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각국 사신의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와 외나라가 확실하게 어떤 문화적 수준, 다시 말해서 척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교가 전래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불교가 선진 문물을 전래하는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원시적인 신앙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불교 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의 어떤 모습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화된 불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또 전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고대 문화의 발전과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한 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러한 불교는 전파된 지역의 어떤 정치체와 연결이 되면서 고대 국가 발전의 어떤 기틀을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불교의 전례와 함께 고대 국가의 어떤 발전의 기틀을 다졌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금 다르게 전래되고 공인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본 열도에도 불교의 전래 시기가 크게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흥사의 연역을 기록한 여기서 원흥사는 바로 아스카사 비조사를 얘기합니다. 바로 원흥사의 연역을 기록한 책인 원흥사 가람연기병 유기자재장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덕태자의 일대기를 집세성한 상궁 성덕법왕 제설이라는 그런 책의 기록이 있는데요. 먼저 원흥사 가람연기에는 백제 성왕이 538년에 태자상과 그 다음에 관불기 한구를 비롯해서 불교 신앙과 관련된 도구들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불기는 석가모니의 어떤 어렸을 때, 아기 때의 모습을 만든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 성덕법왕 제설에는 백제 성왕이 불상, 경교, 그 다음에 승려 등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기록이 일본의 불교 전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요. 백제가 538년에 일본 땅에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 외에 일본 고대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전하고 있는 일본서기라는 아주 중요한 일본 역사 책들이 있는데요. 이 일본서기에 보면 바로 백제 성명화, 이 성명화의 성왕인데요. 이 성왕이 서부의 희씨, 그러니까 백제 대성 팔족 중에 해씨인데요. 이 해씨의 달솔 노리사치계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를 보내서 당시 석가모니 불상, 뭐 금동불상, 그다음에 번개, 뭐 경론, 약간의 어떤 책들을 보냈고 또 표문을 올려서 널리 예배와 공덕을 찬양을 하게 했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법 중에 불법이 바로 불교가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일본 서기에는 당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노리사치계라는 그런 관리를 보내서 뭐 불상과 함께 사찰의 어떤 내외부를 장식하는 그런 뭐 번개, 또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뭐 불경,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경에 대해서 어떤 어, 논리를 펼친 그런 책들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남아있는 이 기록을 불교의 전례와 관련시켜서 본다면 바로 일본 땅에 불교가 552년에 전래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서 불교를 전래받은 거죠. 다만 그 연도가 538년과 552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전에는 552년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바로 538년에 불교가 일본 땅에 전해졌다는 게 이제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에, 어쨌든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우리나라 고구려가 372년, 뭐 백제가 384년에 불교를 공인했다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한 200여 년 정도 늦게 불교가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는 선진 문물이 한 200여 년 정도 늦게 전래가 되었고 또 고대문의 발전의 기틀이 한 200여 년 정도 늦게 다져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불교 전래가 538년이든 552년이든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고 이때부터 일본 땅에 불교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백제가 일본 땅에 불교를 전해준 그 이후부터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 땅의 선진 문물이 아주 많이 전래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양상들이 오늘날까지 일본 땅의 유적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대 불교가 전래될 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도 숭불파, 배불파 사이에 극심한 논쟁과 대립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시 성덕태자,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가 숭불파인 백제계의 후손인 바로 소아가와 함께 힘을 합쳐서 587년에 배불파였던 물부수옥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격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불파를 격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불교 신앙을 통해서 어, 고대 국가의 어떤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사찰을 창건했는데 바로 그 사찰이 588년에 창건된 아스크사입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스카사가 창건되면서 일본 땅에도 사찰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카사를 바로 백제, 고구려 이런 사람들이 파견돼서 그 사찰을 지어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뭐 한국도 불교가 고대 시대, 고려 시대에는 순탄하게 발전을 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억불 승유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실은 불교가 이렇게 순탄하게 신앙이 널리 전파됐던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부귀 시대 때 또 당나라 때 아주 강력한 그런 패불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찰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폐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불교가 발전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종파 간의 싸움으로 사찰이 피폐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천태종, 정토종, 진원종 뭐 이런 종파가 대표적인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천태종의 중심 사찰이 바로 우리나라 장보고와도 관련이 있고 또 사찰을 창건한 최징이라는 스님이 처음 그 법당에 불을 밝힌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밝혀지고 있어서 불멸의 법등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불빛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찰이 비해산 연력사입니다. 이 연력사라는 사찰 아래쪽에 원성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이 연력사와 원성사의 어떤 사찰 간의 싸움으로 1571년에 일본의 아주 존경받는 인물인 오다 노무가라라는 사람이 사찰을 공격해서 불로 모든 건물을 소실되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도 불교로 인해서 불교 종파 간의 어떤 싸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도 불교가 어떤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불교를 높게 신앙했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불교라는 종교는 종교 신앙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선진 문물을 전하는 어떤 매개 역할을 했고 또 기존의 토속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체계적인 신앙이었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문화된 경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어떤 사후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제시했는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해야 죽은 이후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또 더 이상 윤회가 없는 그런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사상과 관념을 바로 제공을 해준 거죠. 이러한 것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고 따르면 현재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상 세계인 극락에 누구나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관념을 이 불교가 심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고대 시대의 어떤 불교 신앙에 의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바로 불교의 나라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불교신이 크게 성행을 했습니다. 일본도 불교가 크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불교와 관련된 그런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런 각국의 어떤 불교가 약간의 차이점과 함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일본 불교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동작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본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불습합입니다. 일본은 나라 시대부터 신불 융합, 통합 이런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신앙을 사찰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불교 신앙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민간 신앙을 많이 사찰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불교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 이후의 불교를 통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예 신불습합, 그게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찰 안에도 신사가 있고 신적인 건물들이 많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이 고유한 어떤 토속 신앙을 불교 안으로 수용해서 그걸 일체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일본 같은 경우 사찰과 신사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찰과 신사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신사와 신사와 사찰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유의 어떤 토속 신앙을 사찰로 끌어들여서 불교와 융합시켜서 합치되도록 했다면, 일본은 고유의 어떤 토속 신앙을 사찰로 끌어들여서 혼합시키고 같은 공간에 병치되도록 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혼합이고 일본은 뭐 습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는 아주 현실 기복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불교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불교는 특히 그러한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는 일상에서의 어떤 불교가 바로 불교적인 어떤 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이 불교적인 생활과 거의 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불교는 아주 현세적이고 현실 구복적인 그런 성격이 아주 어,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은 게 일본은 밀교 중심입니다. 또 밀교 신앙을 중심으로 불교가 많이 발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교는 크게 신앙 유형에 따라서 현교와 밀교로 나눕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는 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진원이나 다라니 이런 어떤 독특한 어떤 기복적인 신앙 체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래전부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는 어, 불교의 어떤 본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현교와 밀교가 병치하면서 밀교 중심으로 발전이 됐다면 우리나라 불교는 현교가 밀교 신앙을 대부분 흡수해서 불교가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불교는 밀교 중심의 다양한 불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교 중심으로 밀교도 들어와 있고 혼합되어 있고 다양한 불교 사상, 민속 신앙을 함께 혼합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신불습합, 그 다음에 현실 기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해서 현실과 불교의 어떤 세계관이 일치되는 그리고 밀교 중심으로 발전한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불교가 전래한 이후에 아주 많은 종파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뭐 다양한 종파가 있지만 일본 불교만큼 그렇게 다양한 종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아스카 나라 시대에는 뭐 법상종, 화엄종 이런 종파가 발전을 했고요. 해안 시대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태종, 뭐 진원종 이런 종파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진원종이 바로 밀교 중심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마가라 시대에는 임제종, 조동종, 정토종 뭐 이런 종파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일본 불교 사상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바로 이 조동종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일본 에도 시대는
임재종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도 바로 일본의 이 대표적인 종파인 임재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정토종은 아미타예레를 신앙하는 거고요. 뭐 진원종은 뭐 대일열애, 그리고 조동종이나 임재종은 석가열애를 주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찰의 어떤 주요 종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찰의 중심 법당이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근본 본당이라고도 합니다. 그 본당에 어떤 부처님이 모셔지냐, 뭐 이런 차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사찰의 종파적 성격에 따라서 가장 중심인 핵심 공간에 위치한 건물의 법당명이 조금 다르고, 법당명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모셔지는 불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번 탐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일본에는 시대별로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고요. 오늘까지도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고대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사찰들이 실로 어마어마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저도 일본 각지의 많은 곳들을 다녀봤는데 바로 사찰이 많이 건립되어 있고, 또 불교 문화가, 또 불교 신앙이 지금도 많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찰 중에 이번 탐방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의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사찰들을 중심으로 이제 탐방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일정상 모든 사찰을 다 가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 고대 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일본의 오사카 지역, 나라 지역, 나라 지역, 아스카 지역, 고토 지역,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탐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일정상 첫 번째로 일본의 고대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나라 지역에 많은 유구한 사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관광지로도 유명한, 그리고 일본 고대의 사찰의 어떤 웅장함을 보여주는 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동대사와 범용사를 탐방을 합니다. 이 중에 동대사는 청동으로 만든 동양 최대의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인데요. 어쨌든 이 동대사를 창건하고 청동부를 조성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넘어온 후손들이 관여한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룡사가 있습니다. 이 법룡사는 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지금도 5층 목탑을 비롯해서 금당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대의 목조 건축물들이 5층 석탑과 금당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대 목조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찰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고대 시대의 목조 건축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고대의 사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륜사에는 백제 관음을 비롯해서 백제 관련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을 탐방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고대의 사찰 모습과 그 다음에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바로 아스카 지역의 아스카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아스카 지역을 일본 고대 문화의 보고라고 합니다. 또 이 아스카 지역에 일본의 최초로 건립된 그런 사원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아스카사인데요. 아스카사는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와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와 시공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이제 고대 시대의 어떤 창건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 한반도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 땅에서 한반도의 문화를 전파시켜 주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아스카 지역에는 많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찰들이 현재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사지만 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리나라 관련된 이런 많은 사찰들을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토 지역입니다. 일본의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고대의 사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교토 지역에 있는 아주 유수한 사찰들을 묶어서 현재 세계 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최고의 불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조 방가사의상이 소장 전시되고 있는 광룡사를 이번에 탐방을 합니다. 물론 광룡사에는 이 불상뿐만 아니라 많은 불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바로 목조 방가사의상이 대표적이고, 이 목조 방가사의상은 서양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불상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광룡사에 가셔서 이 목조 방가사의상을 보시면 뭐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 있는 사천왕사를 갑니다. 이 사천왕사는 에, 창건된 당시의 모습은 아니고 모두 파괴되어서 현재는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의 사찰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고대 사찰을 일본 땅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고대의 사찰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탐방은 관광이나 여행보다는 어, 탑사와 그 다음에 고대 역사 문화를 탐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어, 각 탐방지를 다니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유적지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쉽게도 훼손되고 남아있지 않아서 상상으로만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일본은 고대의 사찰들이 창건된 고대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탐방 그 자체, 그리고 유적지를 둘러보는 그 자체가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 아니라 바로 고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거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유적지를 둘러보면 조금 더 유익한 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탐방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고대 사찰들을 통해서 고대 시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유익한 탐방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